와우. 안녕하세요.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.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희 권재호 선생님 모시고 그 복싱에 대한 얘기, 또 백인철 선수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봤고요. 오늘은 전 IBF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, 또 현역 시절의 무관의 제왕, 동양의 진주로도 불렸던 그 이승훈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그 이승훈 챔피언 역시 저희 권재호 선생님의 애제자시고요. 그 프로에서 그 모든 영화를 또 함께 누리셨던 그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. 그 가장 든든한 제자를 꼽으라면 아마 이승훈 선수를 꼽으실 것 같아요. 아주 착한 선수죠. 그러니까 모든 걸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많은 선수들이 내 앞에 있지만은 우리가 합숙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선수가 자기가 그 지도자양으로 같이 훈련하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. 그 현역 시절에도 카리스마가 워낙 또 넘치셔서 은퇴한 뒤에도 그 따르는 선수들이 상당히 또 많았고요. 네.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99년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금까지는 뭐 소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연락을 가끔 주고받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. 미국의 어떤 주에 대한 이름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LA에서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지는 그런 주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. 이승훈 선수 하면 선수 시절도 있지만 또 선수 이후에 전호연 프로모터 그 사위죠. 막내였죠. 그 전시양 씨가, NG 씨가. 네. 예, 그 막내 사위로 이제 극동 프로모션을 물려받아서 최용수라는 또 세계 챔피언의 프로모팅을 네. 하기도 했었고요. 복싱계 팬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. 그 이승훈 선수는 그 처음부터 우리 권재호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건 아니죠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선수는 이제 부산에 이종훈 씨하고 훈련을 같이 했고 해서 이 선수가 이제 군대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수방사로 대표 선수로 오게 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수방사로 오다 보니까 극동 프로모션의 전호연 씨가 저한테 이승훈 선수를 지도를 해줘라 해서 제가 그 지도를 많이 해주는 그런 테크닉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부산의 이종원 관장님은 그 김상현 세계 챔피언을 또 키우신 분이고요. 거기서 운동을 하고 수방사에 이제 이승훈 선수가 입대를 하면서 네. 그 뒤에 뭐 유명우 선수라든지 여러 이제 그 후배 복서들과 수방사 모임을 또 오랫동안 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라파엘 오로노에게 세계 타이틀 도전하러 가기 전부터 함께 하신 거죠, 선생님? 그렇죠, 네. 그러니까 한동안 발을 맞췄고 이승훈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매치를 지명전만 4번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핀토로하고 LA에서 시합을 했을 때는 제가 가지 못했고 거기는 이종훈 씨가 부산에서 이승훈 선수를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무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첫 번째 원정했을 때는 가지 못했고 얘기만 듣는 그 상황이 상당히 멋졌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. 핀토로와 하기 이제 2년 전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슈퍼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네. 그때는 베네수엘라에 이제 같이 가셨던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방사로 이승훈 선수가 부산에서 서울로 군대 생활 때문에 이전하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는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는 저한테 전호연 씨가 그 선수를 맡겨줬죠. 그래서 제가 테크닉이 원래 뛰어난 선수니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다 이렇게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때 오로노와 이제 경기를 하기로 하고 그게 WBC 슈퍼플라이급 초대 타이틀 그렇죠. 매치였잖아요. 결정전이죠. 예, 근데
현지에서 경기가 일주일여가 연기가 됐잖아요. 네.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? 그거는 이제 그 프로모터가 그쪽이고 하다 보니까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선수가 어디 뭐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하는 어떤 문제를 발표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빙자를 해서 선수의 경기를 연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저희는 그 얘기는 못 들었죠. 그러니까 이건 뭐 저 프로모터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경기가 연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뭐 어떤 그 선수가 아파서 연기한 것은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. 나중에. 그러니까 현지에서 어쨌든 뭐 이날짜에 시합을 하러 딱 갔는데 네. 뭐 전혀 그런 이런저런 충분한 이유 없이 일주일을 있다가 시합을 하자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외 원정을 가든 원정을 외국 선수 우리나라에 오든 그 사람의 여권하고 비행기표는 프로모터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건 뭐냐면 뭐 비자 관계를 확인하고 언제 출국을 해야 되는지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보관 상태로 그네들이 다 그 비행기 편이 여권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고 뛸 수가 없었죠. 참 그 아쉬운 그런 그 첫 세계도전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됐고 경기 내용 자체는 이승훈 선수도 뭐 경험이 이제 없는 상태였었고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판정패였다고 뭐 하는데요. 그렇죠. 그 경기도 우리가 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. 어렵고 어렵지만은 일단 거기가 홈이라는 것이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그 홈그라운드라는 걸 많이 찾았습니다. 해서 우리가 그 홈으로 인해서 그 판정패를 하는 그런 아까운 경기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 아까운 그 트라우마가 이제 이승훈 선수가 계속 맞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웠던 경기가 뭐 사라고사전도 있지만 네. 85년 2월에 푸에르토리코에서 그 네. WBA 주니어 벤텀급 타이틀에 도전했을 때 그 빅토르 까이아스와의 네. 했던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가 가장 아까웠어요. 이게 그 경기는 이승훈 선수가 좀 상대를 좀 아래로 본 것 같아요. 이승훈 선수가 예,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공격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지가 먼저 1라운드에 맞고서 들어가다 다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 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고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1라운드의 다운이라는 것은 경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든지 판정으로 끝나도 그 후유증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. 이 복싱은 맞는 거기 때문에 때리고 맞는 운동이기 때문에 맞으면 다운이 됐다 또 일어났다 또 맞으면 또 가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훈 선수가 원래 그 상대를 무서워하지 않은 그런 독점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가졌었기 때문에 훌륭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경기는 상당히 아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아예 그냥 경기 후반에는 챔피언이 대놓고 도망을 다니잖아요. 그냥 네. 이건 푸트웍도 아니고 아웃복싱도 아니고 그야말로 도망자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지라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판정이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판정이라는 것은 늘 그 발표가 되면은 그걸로 번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번복이라는 건 없으니까 일단 그쪽에는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방법이 없었고 또는 우리는 뭐 재시합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죠. 그 적지니까 그 정도 싸웠고 판정패를 한 걸 그냥 이해하고 감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라고사전에서는 국내였거든요. 네. 국내에서 그 정도 경기를 펼쳤는데 무승부 판정이 또 나왔어요.
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근데 그것도 이게 심판의 그 장난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극동 프로모션이 어떠한 사실 그렇습니다. 그게 심판들이 오면은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극동 프로모션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네들 고생을 많이 하게 됐고 또는 우리는 거기 가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무승부라는 그런 판정으로서 참 통곡하는 그러한 이승훈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. 그때 심판들을 프로모션이 바쁘다 보니까 잘 케어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신가요?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프로모터가 아무래도 그네들이 먼 긴 여행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하루는 쉬어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이 몸을 풀 수 있는 정말 술도 한잔 대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수니까 여수에서 시합을 할 때는 비행기를 그 다음날 재웠다가 비행기로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조인식이니 뭐니 그런 걸 참석을 해야 되니까 프로모터로서는 바삐 움직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주부심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 그네들을 밤차로서 이동을 시키게 됐고 여수까지? 예. 그러니까 여수에 가서도 상당히 스케줄이 바빴고 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상당히 피곤했고 또는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심판들이 그쪽 편들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심판들로 구성이 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런 것이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이 우리나라의 세계 챔피언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만은 다 비등비등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심판들의 어떤 채점 방법은 심판들의 고유의 고난이니까 뚜렷하게 다운을 시켰다든지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해줬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죠. 예.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한때는.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가 좀 불운하다라고밖에 이제 표현을 못하겠네요. 그렇죠. 예. 상당히 불운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계 챔피언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그런 선수에도 불구하고 큰 WBA나 BC 그 챔피언을 못 됐고 한 단계 아래인 IBF 챔피언을 지낸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IBF 챔피언에 87년 1월에 이제 올랐는데 그때 무항수린을 KO시키고 우리 권재호 선생님을 붙들고 막 엉엉하고 울던 그 기억이 납니다. 예, 그러니까 상당히 한을 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WBC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기회는 역시 우리가 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죠.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승훈 선수에게는 제가 못해준 하나의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아직까지도 마음이 조금 한구석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승훈 씨가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원래 친밀감이 있고 선배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. 보고 싶습니다.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곳이죠. 네. 이승훈 챔피언께서 이 방송을 좀 꼭 보시면 좋겠네요. 아시는 누군가가 좀 연락을 하셔서 스승의 얼굴도 좀 보시고 본인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IBF 세계 챔피언을 했고 또 이제 방어전을 3차례나 치러냈잖아요. 네. 그 당시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챔피언 무항수린과 결정전을 하기 전에 당시 IBF 챔피언이었던 김지원 선수와 경기 계약이 돼 있던 걸로 발표가 됐었어요.
그때 대전료를 각각 1억 원씩 받고 라이벌전 겸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그치, 그 내용은 뭐 잠깐 얘기는 들었지만은, 뭐 그 내용 자체는 그 프로모터의 어떤 그 이익에 대한 싸움이니까, 그것이 이제 그 극동 프로모션, 동아 프로모션, 여기에서 이제 그 챔피언 측에서 줄다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합이 이루어지지 않고, 뭐 또는 그 갑자기 그 선수가 은퇴를 하는 바람에 이승훈 선수가 결정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팬들로서는 좀 아쉬웠어요. 그 당시에 이승훈 선수야 뭐 정평이 그 나 있던 선수였고 김지원 선수도 그 뭐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라기 때문에 왼손잡이고 테크닉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니까 해서 그 시합은 우리 이승훈 선수하고 아마 경기를 했다면 이승훈 선수가 좀 고전을 했지 않겠느냐,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. 일단은 해서 이제 그 지도자는 늘 이길 수 있는 선수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벌써 이미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,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그 지도자에 대한 늘 그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김지원 선수와 경기를 한다고 그 언뜻 소리가 들렸을 때 좀 긴장을 많이 하셨던 것 그렇습니다.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선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. 네. 이제 뭐 어쨌든 사라고사와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 뒤에 바로 또 은퇴하지 않고 두 차례 재기전을 거쳤다가 네.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은퇴 발표를 하잖아요. 그러고 나서 프로모터로 변신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 그 이승훈 프로모터는 어떤 그 사람이었습니까? 당시에는 뭐 한국의 그 프로곤투라는 것은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별과 같은 거니까, 또는 극동 프로모션을 인수를 맡아가지고 그 시합을 하게 되는 그런 제다의 모습을 봤을 때 나로서는 굉장히 행복했고, 또는 그 사람이 최용수를 데리고 가서 세계 챔피언을 만드는 그런 모습도 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지도를 하는 선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를 떠나야 되는 해서 내 직업이 그 곤투밖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한국 곤투위원회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했죠. 그래서 이제 한국 곤투위원회의 총무부장으로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한국 권투위원회 이제 계시면서 또 이승훈 선수가 최용수 선수를 챔피언 만들고 방어하는 모습을 꾸준히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요. 네. 제자가 그러니까 참 훌륭했고 기분 좋았고, 일단은 그런 관계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극동에서 또 많이 그 지도를 도와줬고, 또는 제가 지도자 생활을 은퇴하고서 극동의 총지휘관으로서 극동 프로모션을 이끌고 가게 됐고, 해서 이제 거기에서 늘 한국 곤투위원회를 주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곤투위원회에서 그런 자리도 또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고 해서 이승훈이한테는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죠. 네. 아까도 말씀하시다가 이제 참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. 저 이승훈 선수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. 네. 이사장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났으니까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참 얼굴 보고 싶고 언젠가 통화도 좀 한번 하고 싶고, 멀리 타지에서 참 고생이 많아. 그렇지만은 그 고생이 큰 보람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. 좀 시간 내서 한번 연락 줘. 고맙다. 역시
80년대 그 해설위원을 하셨던 그 입담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. 뭐 아직은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좋은 말씀 또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승훈 선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네. 네. 먼 데서 살지 않으시니까 가까운 데 계시니까 가끔 좀 찾아와서 좋은 말씀 많이 좀 네, 들려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